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는 올해 첫 황색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강력한 모래먼지인데요. 이 황사가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에 짙은 황사가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능하면 외출을 피해야 하는 날,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가능한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는 필수품이 된 마스크도 오늘은 더 단단히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서쪽에는 바다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조업하는 선박들 해상 사고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텃밭 가이드 준비되어 있죠. 도시 농부들의 궁금증을 오늘도 박영재 관장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텃밭 농사 지을 때 어려웠던 점, 또 봄 농사 시작 앞두고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로 시작합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합니다. 자, 새농퀴 이번 주 두 번째 힌트를 지금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봄을 알리는 봄나물 가운데 하나인 이것은 칼슘과 철분, 비타민 A가 풍부한 건강 식재료입니다. 특히 비타민 A는 같은 양의 배추보다 10배나 더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칼륨도 듬뿍 들어서 체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산과 들, 그리고 고산지대에서 골고루 재배되어 온 이것은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오곡밥에 싸서 먹는 복삼의 재료기도 했죠. 경기도 양평과 충남 보령, 태안, 논산, 부여, 그리고 전남 고흥과 광양, 또 경남 고성 등에서 많이 재배되고요. 울릉도의 이것도 유명합니다. 생채로 먹거나 쌈, 나물, 국의 재료로 다양하게 우리 밥상에 오르는 이것. 치치 소리를 내면서 조물조물 무치면 더 맛있을 것 같은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영향 때문에 달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적어도 5월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산란계 3월 관측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면은 3에서 5월 사이 사용 마리수는 전년과 평년에 비해서 각각 8.7, 6.4%가 감소한 6,611만 마리일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같은 기간 생산량도 계란을 생산하는 6개월령 이상 산란계 마리수가 전년 대비 그리고 또 평년 대비해서 17.1%, 11.7% 각각 줄어들면서
하루 평균 3,760만 개 가량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은 줄고 있는데 생산량은 그래도 한동안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닭이 이제 계란을 낳기 시작하는 시기가 한 6개월령 정도부터 이렇게 보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살처분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뭐 곧바로 병아리를 입시겠다 하더라도 이 입식된 병아리가 계란을 낳기까지는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산란계 생산의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생산이 좀 늘게 될까요? 농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산란 실용계 입식 마리수가 모두 1,100만 마리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6.8%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산란 실용계 입식 마리수도 426만 마리로 전년 대비 20.4%가 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는 4월 이후부터 계란을 낳는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이제 회복세를 조금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경위원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3에서 5월 계란 생산량을 전망을 하면서 3월에는 전년 대비 18.5%가 감소한 3,656만 개 가량 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에는 전년 대비해서 16.4% 감소한 3,813만 개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긴 해도 점차 생산량이 회복되는 것으로 내다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6월, 9월 사이 산란계 마리수는 평년 수준을 회복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는데요. 농경위원회 전망한 6월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6.3% 감소한 7,023만 마리, 그리고 9월은 전년 대비 2% 정도 감소한 7,236만 마리 정도로 전망이 됐는데 6월 마리수는 평년 대비 1.9% 늘어나는 거고요. 9월 마리수는 또 평년 대비해서 2.4%가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계란 생산이 가능한 6개월령 이상 산란계 마리수는 6월과 9월 각각 전년 대비해서 13.5, 8.9%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기 때문에 이 산지 가격이 전월에 비해서 꺾이는 양상은 조금 보이긴 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선을 거래한다고 할 때 그 부동산처럼 마치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자격은 어떻게 갖추는 건가요?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면은 현행 어선법 제31조 2에 보면은 어선 중개업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어선과 어선 설비 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 그러니까 어선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선의 가격이 높기도 하고요.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이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한 중개업자만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렇게 어선 중개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해수부가 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하려면 어떤 교육들을 받게 됩니까? 일단 어선 중개업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어선 중개업 실무, 그리고 직업윤리와 소비자 교육 등과 같은 3개 과목을 이 교육에서 이수하게 되는데요. 일정 수준의 점수를 또 받으면 이수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어선 중개업 보수 교육은 어선 중개업자가 매 2년마다 이수를 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이번 교육에서도 신규로 120명을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존 거래업자 240명 등을 해서 총 36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선 거래 시스템 누리집 여기에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 보급종 호밀종자의 공급 계획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호밀종자 국산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보급종 호밀종자 155톤을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렇게 국립종자원이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그리고 7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엄면동 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한다고 합니다. 전량 미소독 상태로 공급이 된다고 하고요. 공급 가격은 7월에 최종 확정 통보가 되는데
지난해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은 20kg을 기준으로 41,730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주말에 이렇게 근교 풍경을 보면 경운기나 트랙터로 밭 가는 모습 쉽게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곧 그 잘 갈아놓은 밭에 씨앗을 뿌리고 모종도 심고 그렇게 하는 시기겠어요. 네. 제 주변 밭에서도 지난 주말에 농장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주말 농장과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농장이 이번 주에 개장을 하거든요. 한 해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예전에는 각종 행사도 하고 했지만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개장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안전하게 준비 잘해서 올해 농사도 탈 없이 좀 시작을 해야 할 텐데 관장님 그 씨앗을 뿌리는 것과 이제 모종을 옮겨 심는 방법이 있는데 초보 도시농부들은 이제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이것도 좀 시작부터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모종을 만드는 것과 달리 씨앗을 밭에 직접 파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나 온도관리, 물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또 모종을 밭에 옮기기 전에 모종 굳히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직파를 하게 되면 밭 환경에 작물이 빨리 적응을 하고 특히 뿌리 작물 같은 경우 뿌리가 튼튼하고 예쁘게 자라게 됩니다. 직파할 때 이런 또 장점이 있군요. 사실 모종을 키우려고 했다고 하면 진작 좀 시설도 만들었어야 하고 준비가 필요했는데 그걸 놓쳤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씨앗을 바로 뿌릴 때 이렇게 좋은 점들을 좀 명심해야겠네요. 네. 봄작물은 이제 3월 중에는 엽채류 중심으로 이렇게 파종을 할 수가 있고요. 4월 중순 들어서는 이제 과채류나 박과 이런 작물들도 파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종을 키워서 심지 않고 씨앗을 파종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모종은 조금 늦게 심어도 이렇게 그 파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늦게 심어줘도 좀 금방 성장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게 모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씨앗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좀 해볼 텐데 예전에 그 말씀하시기를 씨앗은 크기에 따라서 뿌리는 방법도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육묘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밭에 뿌릴 때도 아주 작은 도라지나 참깨 등과 같은 씨앗들은 흩어뿌림, 막뿌림이라고 하죠. 예, 흩어뿌림을 하는데 흩어뿌림은 일항 위에 씨앗을 고르게 퍼지게 뿌려주는 것이고 조금 큰 상추나 시금치와 같은 씨앗은 줄을 그어서 줄뿌림을 하는 줄을 지어서 파종하는 방법입니다. 콩과 같은 큰 씨앗들은 구멍마다 하나씩 이렇게 넣는 전뿌림을 하게 됩니다. 네, 씨앗 크기에 따라서 줄을 지어서 뿌릴 수도 있고 흩어 뿌릴 수도 있고 정말 딱 구멍 하나에 몇 개씩 넣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이게 눈에 집안에서야 잘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이게 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흩어 뿌림할 때는 그게 골고루 뿌려졌는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네,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모래를 채를 쳐서 씨앗과 비슷한 크기의 모래와 골고루 섞어서 뿌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모래 색상이 눈에 띄기 때문에 모래가 퍼진 만큼 씨앗이 파종된 것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가볍게 뿌려주면 파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색이 좀 밝으니까 거기다 같이 섞으면 이 정도로 뿌려졌겠구나 짐작을 하고 그 위에 흙만 가볍게 덮으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줄뿌림을 한다고 하면 이 줄뿌림은 어떤 요령으로 뿌려주는 게 좋은가요? 줄뿌림은 흩어뿌림을 하는 씨앗보다 조금 큰 씨앗으로
손끝으로 다룰 수 있는 씨앗입니다. 보통의 엽채류들이 이런 종류에 속하는데요. 15cm에서 20cm 간격으로 줄을 그어서 홈을 파고 그 속에 씨앗을 파종하게 되는데 줄지어 기어가는 개미를 보신 적 있죠? 예. 예, 이렇게 줄지어 기어가는 개미처럼 씨앗이 겹치지 않게 파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을 메꾸는 정도로 흙을 덮어주면 되는데요. 흙을 메꾸면서 그 자리를 살짝 올리거나 살짝 낮춰주면 파종한 줄을 나중에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네, 내가 이 줄을 따라서 파종을 해놨다 기억을 해야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잡초도 이제 함께 자라날 거란 말이죠. 그 흩어 뿌린 씨앗 같은 경우에 잡초와 구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네, 흩어 뿌림은 잡초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작물의 새싹을 본 적이 없는 초보 농부들은 어느 것이 작물이고 어느 것이 잡초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줄뿌림을 할 경우에는 내가 심은 작물이 줄을 지어 자라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좀 쉬워지는 편입니다. 네. 줄뿌림하는 분들도 흩어뿌림하는 경우처럼 모래를 섞어서 뿌리면 또 좋고요. 때로는 같이 자라도 괜찮은 작물의 씨앗과 함께 섞어서 뿌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애용하는 씨앗이 파 씨앗입니다. 파가 왜 섞어 뿌리기 좋은 씨앗이 된 거죠? 파는 잎을 다른 작물들이 자라는 잎을 가리지도 않고 뾰족하게 자라기 때문에 햇빛 경쟁을 안 하고요. 그리고 파가 어느 정도 자라면 뽑아서 옮겨 심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일자로 곧게 자라니까 이제 햇빛 경쟁도 없고 나중에 어느 때든 옮겨 심기가 쉽기 때문에 줄뿌림할 때 이제 팥씨앗을 섞으면 좋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흩어뿌림, 줄뿌림, 그 다음이 이제 더 큰 씨앗은 전뿌림이라고 이제 부르면 되는 걸까요? 네, 콩처럼 커다란 씨앗은 전뿌림이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지금 이제 강낭콩 심을철인데요.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를 벌려서 파종할 곳에 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속에 씨앗 하나씩을 이렇게 넣어서 파종을 하게 되는데요. 구멍 하나에 하나씩 콩새알을 이렇게 파종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구멍을 파고 또로록 새알을 넣고 덮으면 되는 건데 왜 하필이면 새알인가요? 옛 어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콩새알을 파종하는 뜻을 이렇게 설명하시곤 합니다. 한 알은 새가 먹고 한 알은 땅벌레가 먹고 나머지 한 알은 사람이 먹게 된다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요즘은 또 새들 피해가 많아서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 알은 비둘기가, 한 알은 꿩이, 또 한 알은 까치가 먹어서 아이고. 사람은 먹을 것이 없다고요. 한 마리는 안 와야 되는데. 네. 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전뿌림 파종은 씨앗을 절약하는 파종법이라서 흩어뿌림이나 줄뿌림이 사라지고 전뿌림으로 요즘은 바뀌는 추세입니다. 예. 그 방법을 살펴보면 조그만 음료수 빈 병에 씨앗을 넣고 병뚜껑에 씨앗이 나올 만큼의 구멍을 낸 다음에 파종하는 방법입니다. 흩어뿌림이나 줄뿌림에서의 씨앗 낭비를 줄이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또 토종 씨앗 채종하는 일도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모은 씨앗인데 가능한 좀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수량을 좀 확보한다면 이런 음료수병 이용하는 방법도 활용을 해보면 좋겠네요. 근데 이런 흩어뿌림, 줄뿌림, 전뿌림이란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크기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네. 됐던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는 뭐 씨앗을 소독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게 발화율이 일정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발화율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파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때 환경에 맞춰서 이걸 또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줄뿌림이나 흩어뿌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예. 네. 자, 지금 오늘 배운 방법으로 씨를 뿌린 다음에 이제 흙을 덮어줘야 하는데 그 양도 좀 고민이 되거든요. 너무 얇게 덮으면 좀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이 쌓으면 또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씨앗 크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씨앗 두께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흙을 덮어주게 됩니다. 너무 깊게 흙을 덮어주거나 또 일정하게 덮어주지 않으면 싹이 나오지 않거나 또 일정하게 이렇게 발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 씨앗처럼 또는 쑥과 씨앗처럼 햇볕을 봐야 발화가 촉진되는 씨앗들은 살짝 덮어주는 정도로 씨앗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덮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뿌리고 난 다음에 진짜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일정하게 그 두께 딱 2-3배 정도를 덮어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이 흙이 올라가서 싹을 뚫고 못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흔히 발생하는 일인가요? 네, 초보 농부님들이 이제 밭에 가보면, 그 상추 씨앗이나 이런 것들도 깊게 심고, 아이고. 다른 씨앗들도 굉장히 깊게 심는 편입니다. 네. 불안하신 거죠. 안 날까봐. 근데 사실은 뚫고 나오는 동안에 안에서, 죽거나, 이렇게 돼서, 이 3배, 2배에서 3배 정도의 규칙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주는 일이 또 남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또 얼마 정도의 양을 주는 게 적당합니까? 싹이 나오기 전까지는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물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잡초 씨앗이 없는 풀이나 그 낙엽으로 살짝 덮어두었다가 자주 들춰보고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걷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분을 관리해주면 편리하기도 합니다. 네. 내가 아무리 그 일정하게 좀 심었다고 생각을 해도 씨앗마다 또 새싹이 나오는 시간이 조금 차이는 나겠죠? 네.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 새싹이 나오기까지는 배추나 뭐 이런 종류는 3일 만에도 나오고요. 네. 또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도 해서 그 사이 다른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파종한 것을 까먹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도시농부들은 심었던 자리에 작물 이름표를 세웁니다. 조그만 플라스틱 숟가락에 작물 이름을 써서 꽂아두기도 하고요. 집에서 가져온 계란 껍질에 이름을 써서 세워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작물 파종한 곳을 잊어먹지 않고 그 자리에 다른 씨앗을 파종하는 일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작물 이름도 적고 파종한 날짜도 적어두면 싹이 나올 시기를 예측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그 지도 그릴 때부터 이렇게 늘 기록하는 습관, 이름도 적고 날짜도 적고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 이름표 세우는 거 진짜 잊지 말고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몇 개 좀 보죠. 9670님께서 옥상 텃밭 상자에 방울토마토와 오이 씨앗을 같은 날 심었습니다. 오이는 새싹이 나왔는데 방울토마토가 소식이 없네요. 2주일쯤 지났는데 이쯤 되면 안 올라오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너무 좀 일찍 파종하기는 한 것 같네요. 보통 4월 중순쯤에 파종해야 되는데 옥상 네. 환경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오이 씨앗은 이게 그 크기 때문에 싹이 크게 눈에 띄지만 방울토마토라든지 토마토 종류는 아주 실타래처럼 가늘게 싹이 나옵니다. 네. 쉽게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그 늦서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닐이나 이런 걸로 좀 서리가 직접 어린 싹에 닿지 않도록 좀 보온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 아까 그 전뿌림 할 때 씨앗을 3개를 넣었는데 그 새도 안 오고 해서 3개에서 다 싹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흩어뿌림이나 줄뿌림 그리고 전뿌림에서도 3개 모두 나왔다 이렇게 하면 속가죽이나 옮겨심기를 통해서 간격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고 참 만지기도 조심스러운 그 때인데 적당한 시기가 있을까요? 네, 속가죽이나 옮겨심기를 하는 시기는 떡잎이 처음에 나오는데 떡잎 말고 그 사이로 본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본잎이 자라서 서로 잎들끼리 포개지는 시점이 옮겨주는 시점입니다. 네.
솎아주기는 솎아서 드시는 경우이고요. 옮겨 심기는 주변에 싹이 나오지 않는 자리로 옮겨 푹 파서 뿌리째 파서 옮겨 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뽑아내면서 이웃한 작물의 뿌리를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이 끝난 후에는 흙을 잘 눌러주고 물을 듬뿍 주어야 들뜬 뿌리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잡초와 작물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옮겨 심기 할 때까지 좀 참아 주셔야 되는데요. 잡초 뽑겠다고 해서 또 작물 뿌리를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옮겨 심기 할 때까지는 좀 참아 주시고 잡초와 작물을 훨씬 더 이때는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파종 이후에 지속적으로 잡초 제거에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이렇게 작물의 뿌리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솎아주기나 옮겨 심기 할 때에 잡초 제거를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8682님 문자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지호에 이제 저희가 감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질문이 다시 들어왔어요. 감자 얼마나 깊게 심어야 하나요? 꼭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관장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씨앗과 마찬가지로 감자 두께의 네. 3배 정도로 묻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5681님, 저는 텃밭에 열무 씨앗을 파종해 볼까 합니다. 요즘 비닐 멀칭 안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열무 씨앗을 너무 일찍 파종하시는 경우인데요. 너무 일찍 파종하게 되면 꽃대를 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봄 아침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저온 가뭄이라고 그래서 꽃눈이 오히려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월 한 중순쯤 이렇게 파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직 한 달 정도는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7882님, 아스파라거스 구근을 구했는데 어떻게 심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아스파라거스 구근을 구하셨으면 이게 그 땅에다 심는데 네. 보통 뿌리 종류들은 거름이 많은 흙에다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옮겨 심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이 되려면 거름이 많은 땅에서는 뿌리가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름이 없는 땅에다가 심었다가 웃거름으로 또는 이제 주변에 흙을 파서 밑거름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거름 준 방식으로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토종 씨앗 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손봉천입니다. 한 30년도 넘었어요. 5,000평에다 사과나무가 2,200주예요. 지금 새로 이제 그 묘목에서 심어서 3번을 따고 있어요. 힘든 거는 뭐 다 농사는 힘들어요. 안 힘든 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 인분들을 못 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이 지금 이제 그 전지하는 시기예요. 사과나무가. 근데 그 전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식구끼리 그냥 부부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를 며칠 걸리거든요. 둘이서. 가서 하상병도 걱정이죠. 뭐 그거는 매년 있어요. 겨울마다. 그거는 이제 그 나무에 그 생겨가지고 그놈이 벌레 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그 알을 까면은 그 사과나무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겨우내 그거를 까지고 거기다 이제 약을 좀 발라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격이 지금 사과가 없어요. 저쪽 남쪽 지방에는 그 태풍 때문에 사과가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사과들이 좀 없어요. 좀 드물어요. 소비자들이 사 먹는데 조금 비싸다 그냥 하죠. 근데 뭐 원체 사과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소망이야 뭐 이제 앞으로 농사 이제 하는 사람들이 뭐 농사 잘 되고 이제 그거죠. 뭐 농민들이 농사를 지는 거 이 소비자들이 그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은데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게 농사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비싸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사 먹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거죠. 우리 사과도 맛있게 좀 잡숴 주세요 하고 팔아 주세요 하는 거죠. 뭐. 과수 화상병에 자연재해에 코로나로 인한 인력 부족까지 과수 농가의 시름이 참 깊었습니다. 올해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이 많으신데요. 잔가지를 잘라내고 새 열매가 잘 맺힐 수 있게 다듬는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곧 꽃이 피고 그 자리마다 열매가 맺힐 겁니다. 올해 부디 과일이 잘 자라고 힘든 농사 과정도 좀 수월해졌으면 하는 바람 저희도 함께 소망해 봅니다. 자, 올봄 첫 황사가 강한 바람을 타고 서서히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침 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밤사이 약하게 내리던 비는 지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낮에는 서울 13도, 대전 15도, 광주 17도, 부산 19도 등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만 일교차가 크고 대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체온 관리 또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가급적이면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 며칠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했는데 오늘 최악의 황사가 유입될 거라고요? 네, 이 주말을 포함해서 미세먼지가 한반도 곳곳에 머무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었는데요. 어젯밤 잠시 거치는 듯 싶더니 오늘은 황사가 한반도 전역을 또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환경부는 어제 오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과 제주 등 11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황사는 지난 14일 몽골고원과 고비사막 부근에서 발원한 것으로 북풍을 타고 중국을 거쳐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사 발원지인 몽골에서는 모래폭풍이 불어닥치면서 9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고요. 중국 베이징은 지난 10년 이래 가장 심각한 황사에 휩싸였었습니다. 네. 자, 공무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LH뿐 아니라 이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JTBC는 부대 이전 문제를 담당하는 한 국방부 공무원 가족들이 부대 이전 발표가 나오기 1년 전쯤에 주변의 땅 4,000제곱미터를 사들였다라고 보도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청의 공무원 6명이 가족과 함께 땅을 샀는데 3년 뒤인 지난해 그 땅이 그 이천시의 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로 선정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LH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벌이고 있는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어제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흥시 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그리고 포천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은 LH 투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검찰 내 수사협력단을 설치했습니다. 협력단은 기소와 영장 청구 등 경찰 수사를 지원하고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지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세금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보이던데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건가요? 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긴 한 건데요. 지난해 상승폭이 5.98%였으니까 여기에 13.1%포인트나 더 오른 겁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 약 20중의 행정 분야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앞서 아파트 공시가격을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시세 반영률의 90% 수준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정도까지 높였습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나 됐는데 그만큼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컸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개발이 쉬가 많은 경기도가 23.96%, 그리고 대전이 20.57%, 서울이 19.91% 순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편 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국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30만 9천여 호에서 52만 4천여 호로 늘긴 했습니다만 그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주 나이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액 공제 범위가 크고요. 그리고 종부세 납부 주택이 전체 주택 대비 차지하는 비율도 낮습니다. 그리고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낮추기로 해서요. 이 전체 가구의 92%는 재산세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382명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낮아졌고, 오늘도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수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걱정되는 점은 이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새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모두 31건인데, 이 영국발 변이 24건, 그리고 남아공발 변이 7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2명은 지역사회를 통해서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가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그리고 대구, 부산, 울산 등 비수도권까지 전국 8개 시도로 확산되고도 있습니다. 그 일반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서요. 이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탈의실 등 공용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퍼져서 직장 동료와 가족, 지인 등 8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경기도 평택의 어린이집에서도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와는 별도로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오늘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은 언제 시작이 되죠? 네, 이 정부는 그동안 이 요양병원 등 집단 밀집 시설과 이 코로나19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해왔는데 75세 이상 국민들에게도 이 다음 달 초부터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을 예정인데요. 네. 이 화이자 백신은 접종센터까지 어르신들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정부는 읍면동 지역 단위에서 접종 대상을 사전에 등록을 하고 이동, 접종, 귀가 모니터링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다음 주 정도부터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에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학교 보건교사와 이 저학년 교사 등도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투석 환자 등 만성 질환자 10만여 명, 그리고 보건의료인, 그리고 경찰, 소방, 군인 등도 접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고요. 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사 승무원들도 5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오는 6월 열리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에 접종을 하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만으로 68세, 김정숙 여사는 만으로 66세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과 프랑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독일은 최근 이 백신 접종 후에 이 뇌혈전 발생이 의심되는 사례가 7건으로 늘어났다라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유럽의약품청이 이 백신 사용에 대한 의견을 바뀔 때까지 이 접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고요. 이 세계보건기구도 백신과 혈전 사이에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계속 접종할 것을 당분간 권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 후보 보수 진영 단일화가 좀 험난한 그런 분위기라고요. 네, 그 양측은 오는 19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로 약속했었는데요. 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신문지는 여론조사 문항과 기관 선정 등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고 그 양측 후보는 날선 언어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내년 대선은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최악의 대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는 요즘 지지율이 올라간다 싶으니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것이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서슬이 시퍼럴 때 오세훈 후보는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디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와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우리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죠? 네,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미 윤여정 씨는 미국에서 각종 영화제 여우조연상을 30여 개나 휩쓸었는데요. 윤여정 씨는 어리둥절하다라면서 이런 작품을 누리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는 6개 후보에 선정이 됐고요. 그 한편 이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BTS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그래미에서 단독 공연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334님 황사 코로나에 마스크가 정답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신체 각 부분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니까 신경 써서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